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3 유럽을 뒤흔든 우파의 귀환. 유럽 우파의 부활은 단순한 반동이 아니다. 전통적 가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오늘날 시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경제, 치안, 이민, 정체성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한때 서방 주류 미디어는 정치적으로 나이브하지 않은 사람들, 현실적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을 쉽게 극으로 매도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거리와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상황은 분명 달라져 있다. 극으로 불리던 정당들이 제1당이 되고 연립정부의 파트너로 들어가며 EU 전체의 의제를 움직이는 모습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스페인과 유럽 회의주의, 북유럽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유럽 우파의 부활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한국 자유우파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정리해 보련다. 스페인이라는 거울. 필자가 일하는 곳이 자리한 스페인의 정치 지형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판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흡사한 점이 많다. 과거 군부 강권 체제에서 민주화로 넘어온 근현대 정치사가 그렇고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정치, 그리고 산업화와 개발 독재 시대에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남긴 강력한 리더십 이미지 역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연상된다. 강력한 군부 리더십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의 정치 흐름도 놀랍도록 유사하다. 우선 지역 감정과 지역 토호 정치가 좌우 이념과 결합되어 있는 점이 그렇다. 한국의 호남 정치가 이념적 좌파와 결합되어 왔던 것처럼 스페인어서도 카탈루냐와 바스크 같은 지역이 독립, 자치, 좌파 정당들과 뒤섞여 복잡한 정치 지형을 형성해왔다. 정체성 정치가 젠더, 계급 갈등을 부추기고 현금성 복지가 남발되어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약 1년 후 스페인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불신임에 의해 보수정당의 내각과 총리가 실각했다. 우파 정치는 페미니즘과 LGBTQ, 친환경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에 완패하고 대중성을 상실한 듯 보였다. 한국, 스페인,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말이다. 그랬던 스페인의 우파 정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 보수당인 인민당은 복지와 난민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복수와 우파 연합을 형성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과 좌파연합을 이기고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인민당 라오이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 지 불과 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현재 스페인의 우파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불처럼 번진 극좌 포퓰리즘의 탄생과 성장,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에 시달렸으며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부패와 비효율로 신뢰를 잃었다.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사회노동당과 인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좌파 포퓰리즘 정당 포데모스로 눈을 돌렸다. 극좌 정당 돌풍의 중심에는 폴리페서라 불리던 스타 교수들이 있었다. 이들은 TV 토론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퍼뜨렸고 스페인 정치에서 전례 없는 돌풍을 일으켰다. 198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텃밭이던 마드리드가 좌파에게 뚫린 사건도 이 시기에 벌어졌다. 그러나 포데모스의 급부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 내부의 부패와 권력 다툼이 드러났다. 지도부가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를 보이면서
좌파적 도덕주의에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가 늘어났다. 자신이 마드리드 근교 고급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던 포데모스 지도부의 행태는 한국 좌파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포데모스의 위세는 한풀 꺾였지만 2019년 총선에서 극심한 혼란 끝에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의 좌파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여성권리 증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정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다. 스페인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과 급증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무리한 PC, 정치적 올바름 정책도 국민의 반감을 샀다. 단적인 예가 트랜스젠더법이다. 이 법은 감정이나 신체 검사 없이도 본인이 원한다면 신분증과 여권의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군으로 복무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남성 군인과 경찰들까지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야, 진짜 개판이었네요, 스페인. 무슨, 자기가 원하면은 성별을 바꿀 수 있게 신분증의 여권 성별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결과 좌파 연립정부는 2023년 총선에서 인민당과 복스가 연대한 우파연합의 제1당 지위를 내주고 말았다. 비록 사회노동당 산체스 정권이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통해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며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전국의 급심한 분열과 대립은 고착화되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산체스 정권은 극단주의적 카탈루냐와 바스크 독립주의 정당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반대한다는 당의 원칙을 깬 것이다. 스페인의 전통주의자들과 대중은 법치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센 반발을 쏟아냈다. 좌파 정치의 부상과 포퓰리즘의 득세, 우파의 반격과 좌파의 불복, 시스템과 법치의 위기, 좌우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불복의 문화가 고착화되는 상황도 한국과 스페인은 판박이다. 모든 면에서 스페인 정치는 한국 정치의 거울이자 반면교사로 작동하고 있다. 유럽 회의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우파.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 우파가 부활한 과정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럽 정당들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그리고 여러 지역 정당이 난립해 매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파와 극우를 구분할 수 있을까? 서방 미디어에서는 EU 체제에 대한 찬반 여부로 급진 세력과 온건 세력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EU 체제의 비판적인 민족주의 우파 정당들을 유럽 회의주의자들로 묶어 극우라는 레이블을 씌우곤 한다. 이들은 EU 통합과 유럽 연합을 거부하는 퇴행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표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친환경, 친난민, 친여성과 같은 PC적 가치에 입각한 정치 엘리트 관료주의로 변질된 EU 체제에 대한 반감은 더 이상 소수 정치 집단의 급진적 어젠다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럽 회의주의는 이미 대중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부채 위기, 이민 및 난민 위기 속에서 EU에 대한 반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들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재정 규율이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민 및 난민 문제에서는 EU의 공통 정책이 각국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각국 의회에서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은 202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파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은 국내 선거는 물론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를 늘려가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국민연합,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헝가리의 피데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동맹당,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과 동맹당, 스웨덴의 스웨덴 민주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스페인의 복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정당들은 각자의 역사와 맥락은 다르지만 대체로 EU가 자국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여 유럽 내 더 자유로운 이민 및 사회 정책에 반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복지 천국에서 범죄 천국이 된 스웨덴. 필자가 유럽 주요 국가 정당들의 어젠다와 정치적 스탠스를 분석한 결과 정당의 좌우 스펙트럼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는 난민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살기 좋은 복지국가에서 갱단의 천국으로 급전직하한 스웨덴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스웨덴은 지난 수십 년간 인도주의 슈퍼파워로 불리며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인구 1,05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외국 출신일 정도로 이민자 난민 비율이 높아졌다. 처음에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통합 실패와 이민 2, 3세대의 소외, 일부 지역에서의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이 급증했다. 스웨덴 언론과 국제 미디어는 한때 스웨덴을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2022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 연정이 집권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작동했다. 도덕주의로 유명한 스웨덴 사람들은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현재 서방 미디어에서는 정치적으로 나이브하지 않은 사람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을 극으로 매도하고 있지요. 2024년 여름 학회 참석차 방문한 스웨덴에서 만난 건설업자 비온 씨는 복지국가로 세계 각국의 선망 대상이었던 스웨덴이 이렇게까지 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웨덴으로 넘어오는 이들 상당수가 진정으로 박해받는 소수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민자이며 난민 브로커 산업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난민을 받아준다는 희망 고문 때문에 오히려 많은 아프리카인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난민 브로커 산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자발적인 현대판 노예 시장이 열린 셈이죠. 그러나 서방 미디어는 난민에게 온정을 베풀자는 메르켈식 상아탑 휴머니즘에만 집중할 뿐 실제 사하라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2010년에 유럽을 휩쓴 난민 열풍과 이에 따른 사회 혼란, 높아지는 범죄율,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부상을 견인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 난민 정책의 부작용과 치안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원래 보수 정당의 텃밭이 아니었던 청년층과 서민층을 새로운 지지층으로 끌어들였다. 인종주의와 네오나치 논란은 정리하고 반난민, 반이슬람, 반이유와 같은 강경 보수 어젠다를 복지, 치안, 공정이라는 생활의 언어로 번역해낸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복지 혜택이 위협받을 것을 걱정하는 은퇴자와 서민층까지 새로운 지지층으로 유입되었다. 스웨덴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일수록 성별에 따른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이다. 19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선거 직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여성들 사이에서는 좌파 사회민주당이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연령대 남자들 사이에서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이대 남은 극우 민주당, 이대녀는 좌파 3인당 지지라는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젠더와 세대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스웨덴의 사례는 핵심 지지층을 레버리지 삼아 대중적 우파 어젠다를 선도하는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농민 시위와 새로운 전선, 멜로니와 르펜. 최근 유럽에서는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트랙터 시위가 등불처럼 번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좌파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편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농민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온 세력은 전통적으로 좌파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EU의 그린딜에 따른 환경 규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무역 협정 등은 농민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농업 관련 정책과 무역 협정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 시위로 번지자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이에 발빠르게 반응했다.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농민과 EU 관리주의 사이에 선명한 정치적 전선을 긋고 자신들을 농민과 시민의 아군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가치와 지향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탈리아 형제당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주류 정치 세력으로 안착한 모습이다. 이 당은 파시스트 과거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절차를 존중하는 현대적인 우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민족주의와 국가 주권을 강조하며 전통적 가치와 이탈리아 문화의 보전을 핵심 목표로 삼되 동시에 경제 정책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행정 간소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은 국민 전선을 국민연합으로 바꾸고 나치 무장 친위대 출신인 아버지 장 마리 르펜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직을 물러나며 1995년생 조르당 바르델라를 당대표 대행으로 내세웠다. 바르델라라는 국민연합 내에서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대표하는 인물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등장은 국민연합이 세대 교체를 통한 이미지 쇄신과 정치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럽의 우파 정당들은 반이민 정책, 전통적 가치 수호, 국가 주권 강화 등의 메시지를 통해 대중의 불안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 우파 담론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유럽 정당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주요 유럽 국가에서 청년층이 우파 정치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파 정치에서 세대 연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PC와 정체성 정치에 대항하는 젊은 남성, 청년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대 연합뿐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 내 역할 분담, 즉 대한우파 정당이 스핀오프 형태로 등장해 기존 중도 우파 정당과 경쟁하면서 지지세를 크게 확장했고 오히려 스핀오프 정당이 본진 정당을 뛰어넘는 정치적 영토를 확보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 더 선명한 우파 경쟁을 통해 중도 우파 정당들도 난민 문제와 PC주의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우파 노선을 지향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인 우파 정치의 기조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자유우파가 배워야 할 것들. 유럽 우파의 부활은 질이 멸렬한 한국 우파 정치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이
어떻게 다시 대중적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럽 사례는 중요한 실험실 역할을 한다. 첫째, 확실한 지지층과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복지 혜택에 민감한 은퇴자들까지 현대 정치는 대중의 피부에 와닿는 이득과 실용을 강조하며 상호 정치적 이득의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한다. 유럽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보여주듯 추상적인 이념보다 당장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실용주의가 핵심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가치 복원과 전통적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유럽의 민족주의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지지를 얻는 이유는 PC와 정체성 정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지탱해온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긍정하고 자부심을 일깨우려는 노력 때문이다. 한국 보수 역시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에 이르는 역사를 균형 깊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성취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지켜내는 국민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 셋째, 역사와 이념에 대한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우파 정치권은 좌파의 상습적인 친일 공세와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 논란에 질의멸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유럽의 우파 정당들은 과거 권위주의와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되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한국 보수도 더 이상 자기 혐오에 빠져 과거 전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지켜야 할 가치와 성취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결국 한국 우파 정치의 성공 열쇠는 국가 시스템과 전통적 가치,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복원과 계승에 달려 있다. 유럽 우파가 전통적 가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현실적인 민생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해 젊은 층과 대중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한국 보수도 이 성공의 비결을 자신의 맥락에 맞게 적용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유럽 우파의 부활은 우리에게 묻는다. 한국 보수는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이념에 대한 당당한 태도 위에 실용적 민생 우파의 길을 열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책 다음 장들에서 진행될 한국 보수 재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3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를 뿌리치고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로서 대한민국을 세웠고, 그 기초 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고도 성장을 일으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역사를 좌파는 부정하지만 우리 보수들은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역사의 싸움이 좌파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 나라를 다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